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의 새로운 개선. 2. 중국과 일본은 수출을 당했다. 3. 록히드 마틴의 치명적인 실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복저기 형상으로 개발되었던 KF-21의 CJ-4호기와 6호기에 적용되는 무기 플랫폼이 마침내 공개되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일럿과 함께 무기 관제사가 탑승하는 복좌 전투기는 각종 무기 체계 운용의 전문가를 태우고 있는 만큼 단저형에 비해서 훨씬 폭넓은 임무 수행이 가능한데요. 한국이 만드는 전투기 KF-21의 복좌형은 어떤 무기 체계를 운영하게 될 것인지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개된 정보는 극히 적어서 진행 상황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드디어 그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된 데다가 심지어 계획 단계도 아니고 개발 완료에 임박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의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하늘을 가른 뒤로 KF-21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만들 수 있는가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로 옮겨갔습니다. 기왕 재원 설정과 탑재 무장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순수 국산 전투기를 만들었으니 가능한 한 모든 방향으로 써먹어 보자는 것이었죠. 물론 KF-21의 제작사인 하이도 KF-21이 단순히 비행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공군과 국가의 핵심 전력으로 전쟁이 났을 때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고 적과의 전투에서 우세를 점해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듯 KF-21을 활용한 수많은 파생령에 대한 예상 질문들 중에서 타이가노라고 대답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발했다는 증거죠. 전자전기 개량 가능성, 공대함 성능, 함재기 개량 가능성, 캐터펄트 호환성, 단거리 이륙 능력 등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카이가 내놓은 대답은 전부 예스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KF-21의 성능 그 이상의 미래까지 내다보았습니다. 바로 유무인 복합 편대인데요. KF-21 한 대가 3에서 4대의 무인 전투기 코스 LW를 거느리고 편대를 꾸려 작전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하는 무인 전투기에 대한 계획은 사실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한정된 국방 자원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충원 가능한 병력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한 명의 병사에 최대한의 전투력을 부여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인 전투기를 실현하는 데에만 성공한다면 의외로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본래 목적과 같이 한 명의 파일럿이 한 번의 비행으로 기존의 4에서 5배에 달하는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작전 효율성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전투기가 맞서 싸울 상대가 주로 누가 될지를 떠올려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의 경우 조종석과 긴급 사출 장치, 생명 유지 장치 등 파일럿을 고려한 장비들을 일체 탑재할 필요가 없고 덕분에 완전히 무장량과 기동성, 스텔스 성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한편 무인기들을 조종하게 되는 유인기의 설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도 있는데요. 무장의 양과 종류를 편대 무인기에 분배할 수 있고 역시 그만큼 파일럿 방어와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KF-21은 제한적인 스텔스로 인해 4.5세대기로 분류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드포인트의 필요성이 줄어서 5세대 전투기급 저피탐 성능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데다가 무인기를 통한 탐지 및 공격 범위의 확장으로 5.5세대에서 6세대에 해당하는 극대화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공개된 정보를 수합한 KF-21 유무인 복합 편대의 효과인데요. 얼마 전 상황리에 막을 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2에서 추가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기본적인 무인기의 임무는 3에서 4대 편대로 유인기 호위와 정찰 대행을 맡는 것임에 변화는 없지만 여기에 더해 상황에 따라 자폭도 가능해졌죠. 또한 지상 관제소, 유인기, AI 세 가지 방법으로
모두 조종이 가능해서 무인기의 제어 불능을 유도하는 전자전 상황에서도 조종 권한을 바꿔가며 작전을 지속하는 능력까지 획득할 예정입니다. 호위 능력의 범위 역시 확대되어 기존의 지상 방공망에 대한 호위 능력뿐만 아니라 상공의 적기의 공격으로부터도 무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력 6,500파운드급 국산 터보팬 엔진에 애프터버너 기능까지 탑재해 마음속에 달하는 속력을 낼 수 있다는 점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무인기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내부 무장창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초기 가속에 드는 연료를 절약해서 사거리에서 이득을 볼 수 있고 같이 편대를 이루는 유인기의 속력 제약도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조사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제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뀌는 일이 없는 결정사항이라는 점이 충격을 더했습니다. 웅비 내 웅비가 테스트베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걸 통해서 유무인 편대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검증이 되면 다른 유인기 플랫폼으로 확장을 할 것 같긴 해요. 현장의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미 지상 실험을 마쳤고 테스트 베드 기체 KT-1 웅비와 비행을 앞두고 있다. 비행 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면 FA-52LH, KF-21 등 국군의 다른 유인기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쿠스 LW와 함께 전시회장에서 뜻밖의 형상도 모습을 드러내 몬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데요. 전시되어 있는 쿠스 LW의 모형 뒤에 LW에 밀려나 폐기된 줄 알았던 디자인인 가우리 X의 형상 역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우리 X는 쿠스 LW에 앞서 등장했던 무인기 형상의 가칭으로 수직 수평 미익이었고 동체 전체가 곧 날개인 전익기 형상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전익기 형상은 스텔스 측면에서는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대신 기동 성능이 매우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대로 모습을 감추는가 했던 가오리 X가 쿠스 FC로 이름을 바꾸고 대한항공의 전시장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대한항공이 밝힌 쿠스 FC의 운영 용도는 차세대 다목적 스텔스 무인항공기로 다목적이라는 수사가 붙은 만큼 무인기 편대 작전, 무인기 단일 작전, 정찰, 폭격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쿠스 LW 대비 훨씬 더 폭넓은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폭격 임무가 추가된 만큼 쿠스 LW보다 한층 더 강한 1만 파운드급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고 전익기 형상에 더해서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레이더 전파 흡수 물질 RAM과 레이더 흡수 구조제 레스도 적용되어 피탄 면적을 극도로 억제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쿠스 FC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 레이더의 신호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요충지의 폭격으로 타격도 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이 두 가지 무인기와 함께 중고도 무인기 무하부도 개발했습니다. 쿠스 FS로도 불리는 이 중고도 무인기는 쿠스 FC 이상으로 정찰에 치우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낮은 고도에서 고해상도의 센서와 다중화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적지의 선명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차후 가칭 전술급 유도무기로 불리는 국산 공대지 미사일이 개발되면 공격기처럼 근접 화력 지원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OI 쿠스 FS는 개발 완료 선언만 되지 않았을 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으며 아예 전시회 현장에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쿠스 FS는 본래 2017년 실전 배치 예정이었으나 결빙 등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 시제기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해 계획이 수차례나 미뤄졌었죠. 이대로 유명무실해지나 싶었던 쿠스 FS가 마침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습을 대중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쿠스 FS는 양산을 위한 행정적 처리만 남아있는 상태라 99.9% 완료된 사업이며 실전 배치된 후에는 엔진을 터보프롬에서 터보팬으로 교체하여 고고도 무인기로 변경, 해상형이나 스텔스 기능 탑재 등 핵심적인 개량 방안 역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인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해외에선 유례가 없는 경우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매번 아주 이른 시기에 무인기의 수요를 알아보고 개발에 돌입했으며 심지어 거의 모든 부품을 국산화해서 채워넣기 때문에
작전 환경 변화에 따른 재원의 변경도 자유롭죠. 모스크바함 침몰의 주역으로 명품이라고 평가받는 튀르키예산 무인기 바이락타르도 외산 센서를 사다 달았고 레이더와 위성통신 모듈은 국산화는커녕 수입도 못해서 탑재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훌륭한 전과를 세우면서 활약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뛰어난 국산 부품으로 전신무장한 한국 무인기의 활약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인기의 국산화율이 이 정도로 높은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한국밖에 없다고 하죠. 게다가 5년 전을 기준으로도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무인기를 상당히 많이 운용하는 편이며 한국보다 무인기가 많은 나라는 인구부터가 압도적인 중국과 인도뿐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앞서 소개한 무인기들이 없었으니 앞으로는 훨씬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무인기 전력 확대에 대해서 무인기 국산화 개발 계획이 전무하다시피 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개미떼 같은 무인기 전력을 지닌 중국도 몹시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절대적인 인구와 병력이 모자란 한국이 이렇게까지 무인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저질 무기를 만들어 놓고 성능만 그럴듯하게 부풀려서 발표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자기들이 운용하는 무기의 성능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알아보고 찬사를 하는 한국 무기를 상대하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황에서 뻔히 보이듯이 현대전은 병력보다는 무기의 질로 겨루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압도적인 품질과 성능의 무기를 계속 개발해서 감히 타국이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현재 한국 공군의 최대 전력인 F-35가 실탄이 없어서 기총도 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이 소식은 F-35가 북한의 전투기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했던 직후에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총도 못 쏘는 전투기로 북한을 상대하려고 했던 것이냐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가 다름 아닌 F-35의 자체적인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져 미국만 믿고 비싼 값에 F-35를 구입했던 세계 각국들까지도 아연실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데도 미국은 개발사가 결함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북한은 한 번에 무려 15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특별감시선 근처에서 무력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에는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동원해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였고 이윽고 지난 8일에는 전투기로만 15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이는 완전히 북한의 허세로 그 실상은 처참하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죠. 실제로 동원된 전투기는 100대 안팎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이륙에 실패하거나 근처 비행장에 비상 착륙한 경우가 많았던 데다가 심지어 한 대는 아예 추락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날았던 100여 대의 전투기도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노후화된 기종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히 박물관이 살아있다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런 골동품을 하늘에 띄울 능력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두렵다고까지 할 정도인데요. 한국군 입장에서는 이런 고물 비행기들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기에 북한의 도발과 동시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군이 출격시킨 긴급 대응 편대에는 공군 최대 전력으로 꼽히는 F-35A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북한의 무력 시위에 F-35A가 공개적으로 대응 출격한 것은 9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륙하는 것이 신기한 수준인 북한 전투기한테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무장이 록 온조차 되지 않는 F-35는 공포 그 자체의 존재입니다. 북한은 F-35가 어찌나 두려웠는지 한국군의 도입 자체를 막으려고 간첩까지 보내서 도입 반대 운동을 지시했던 적이 있을 정도죠. 이렇게 북한이 발작을 해주니 한국군은 더더욱 F-35에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응 직후에
이러한 확신에 금이 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입한 지 4년 6개월이 되도록 F-35A에 기총했을 단 한 발의 실탄조차 한국에는 없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11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군이 보유한 F-35A의 기총 탄약 5만 5천여 발은 전부 훈련용인 교탄이고 이 교탄을 쓴 훈련마저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F-35를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이자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기총을 못 쓸 지경이니 다른 무장의 성능도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가 한국군이 유지보수를 허술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F-35라는 기종 자체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실탄을 구매하지 않았고 교탄 사격 훈련조차도 진행하지 않았던 까닭은 F-35A 기총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국방부 펜타곤은 F-35A의 기총 사격 시 총구 주변에 균열이 생기는 결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은 록히드 마틴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전 세계에 수출한 F-35A의 기총 사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그 중에는 한국이 구매한 F-35A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함은 2022년 현재까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미국 측에서도 F-35A 수출국에 실탄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자기들이 만든 결함 때문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질질 끌면서 추후 개선이 되더라도 정비 비용을 청구할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기총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전력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줄 리 만무하니 개선 후에 사용할 실탄도 제값을 다 주고 사와야만 합니다. 결국 한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는데 이를 조치할 수단은 한국에 없는 셈입니다. 이런 일은 심지어 하루 이틀 일도 아닙니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F-35A가 이렇게 크고 작은 고장으로 말썽을 부린 횟수가 무려 234회입니다. 이는 비행 불능 상태와 특정 임무 불능 상태 판정을 받은 경우만을 취합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짧게는 수 1 동안 길게는 4개월 이상까지도 정비소 신세를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를 바득바득 갈아가면서 F-35A를 쓰는 이유는 강력한 전투력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의 전투기와는 궤를 달리하는 압도적인 성능의 5세대 전투기 중에서 한국이 구매할 수 있었던 유일하면서도 최선인 옵션이 F-35A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적인 중국이 누가 봐도 F-35들 베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미국 측에서도 기술 유출이 있었음을 시인한 상황이라 한국이 F-35를 확보하는 것은 최소 한도의 자위수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F-35A가 잡아먹는 어마어마한 유지비까지 견뎌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9,500만 달러, 하나로 1,000억에 달하는 구매 비용조차 가소롭게 보일 정도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F-35의 유지비는 그 돈 많다는 미국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미군에서 유지비가 많이 나오는 항공기 10가지를 꼽으라면 그중 7번째가 시간당 67,000달러를 먹는 F-35A입니다. 의외로 F-22 랩터가 10번째로 즉 F-35A는 랩터보다 더한 금액을 매 시간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전투기를 제외한 나머지 8종은 폭격기나 수송기, 조기 경보기와 같이 체급부터가 전투기와는 궤를 달리하는 대형 기종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F-35A의 유지비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 공군도 F-35A가 실패했다고 인정했으며 미 의회마저 예산을 이 정도로 잡아먹으면 오히려 훗날 전력에 구멍을 낼 수 있다며 F-35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잇따라 이런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 도입해온 F-35A를 과연 언제까지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에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비장의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산 전투기 KF-21이죠. F-35A의 빈발하는 결함 문제가 한국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고장이 났다고 해서 임의로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해도 완전히 우리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기에 들어간 기술 하나하나가 미국의 군사 기밀이고 미국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판매하고 나서도 수리나 개조 등 내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개입을 합니다. 이는 물론 국방기술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처사입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무기를 사온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F-35A 같은 강력한 무기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그 전투력에 의존하는 바가 정말 큰데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간단한 고장조차도 미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손도 못 대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순이 애간장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산 기술로 자체 개발하는 KF-21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비록 KF-21이 현재 개발된 스펙으로는 F-35A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에 무리가 있지만 꾸준한 개발과 개량을 통해 F-35A에서 겪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는 F-35A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계도부터 완성까지 전부 한국이 직접 만들었으니 결함이 생기더라도 그 파악과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맞게 개조를 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능 실험을 위해 끊임없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배치된 후에는 저렇게까지 결함이 자주 발생하는 일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KF-21은 전력화된 후로도 계속해서 개량을 거듭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더 완벽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실험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유지비 문제 역시 해결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KF-21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F-35A만큼의 유지비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되는 개량을 통해 점점 더 최적화된 설계를 지향해 나갈 것이고 수출 전망도 매우 밝아서 팔리면 팔릴수록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 유지비가 줄어드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인 카이에 따르면 KF-21은 향후 5.5에서 6세대 전투기로까지 개량될 예정이고 그 상세한 로드맵까지 카이 내부에는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함과 동시에 KF-21을 기반으로 한 후속 기체 KF-XX가 개발 타당성 평가에 돌입했고 F4와 F5를 모두 대체한 후 KF-16이 퇴역할 쯤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한국의 전투기는 비싼 값 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F-35를 대신할 만한 후보로서 해외 유력 매체들과 세계 각국의 군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쪼록 한국이 하루빨리 국산 전투기 기술을 발전시켜서 타국의 무기에 기대지 않고도 중국과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